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저자는 김혜남,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딸 아이는 가끔 내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얘기해 달라고 조르곤 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의 시절의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빠가 재수 안 했으면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없었겠네. 휴, 아빠 재수하길 잘했어. 그러고는 쪼르르 달려나가는 딸 아이를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딸 아이의 말처럼 단 한 번의 선택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만일 내가 의대에 안 들어갔다면, 만일 남편이 재수를 안 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 마련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은데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만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에도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졸이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떠한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열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흐름이나 규칙 속에 존재할 때는
인생의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주식을 사는 게 맞을지 파는 게 맞을지 이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지금 회사를 관두고 창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이직하는 게 맞을지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등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24시간 그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고민 외에도 지금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추진 일 일정이 꼬였는데 이건 누구와 상의하는 게 좋을지,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점심은 뭘 먹을지, 몸이 안 좋은데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지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좀 더 생각해보자며 결정을 뒤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보고 결정하리라 마음먹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를 여지를 막게 된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이 옳았는데 그러한 직관의 지혜를 차단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자잘한 사항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정보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정보 편향이라고 한다.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정보 자체에 중독돼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나서는 현상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 정보에 질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신경과학자인 조나 레터는 탁월한 결정의 비밀에서 지나친 심사숙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판단 기준을 줄여보라고 권한다. 볼펜과 노트를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정보를 모아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게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살 때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 고려해 선택할 경우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이처럼 복잡한 결정일수록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마라. 그럴수록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니까.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아니라 저걸 선택해야 했나? 라며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하나는 깨끗이 포기하는 게 맞다. 둘 다 가지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죄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답이 보인다. MC인 유재석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 2가지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군 생각이 들면 그 길로 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질문들을 통해 선택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장밋빛 미래부터 꿈꾼다. 이를테면 주식을 사면 100만 원을 벌면 그걸로 뭐 하지? 라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주가가 1%라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창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면 그걸로 뭘 하면 좋을지부터 상상하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는커녕
뜻대로 잘 안 되면 남 탓, 세상 탓을 하며 주저앉아 버린다.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지만 집중하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최악의 상황일지 짐작이 안 갈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 안에 분명 힌트가 있으니까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남자친구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결혼할지를 고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그녀에게 제발 남자친구나 만들고 그런 고민을 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앞서 고민을 한다. 로또를 사지도 않았으면서 당첨 금액으로 무엇 할지 고민하고 대학원에 원서도 내지 않았으면서 직장과 대학원을 변형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런 고민은 로또를 산 뒤에 해도 늦지 않고 대학원에 붙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즉, 뭐라도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처럼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말한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이든 시작을 하고 나면 준비 단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기에 마련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더해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무엇이든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맞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작한다. SNS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자 마음먹었지만 계속 미루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올린 사람의 1년 뒤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괜한 헛수고가 될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어떤 발전도 성장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음 상태 분석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이다. 그러면 긍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돌발 변수는 너무 많고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도 때문이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임을 알기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보낸 어린 시절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만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생각의 오류들을 참고하여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라. 패턴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아하, 내가 또 습관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문제를 짚어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의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면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어린 손자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불안, 슬픔, 질투, 탐욕, 죄의식,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안, 사랑, 인내, 겸손, 친절을 가지고 있지. 그러자 손자가 물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에 추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마리의 늑대 중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당신에게 해주어라. 아마도 그 말을 떠올려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이 스스로를 괴롭혀 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누가 나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면 상심하게 되고 못났다고 하면 정말 내가 못난 것처럼 느껴진다.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오기 때문이다. 반면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기억해주면 갑자기 인생이 살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그에 상처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해도 3일 정도만 지나면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상사가 아침에 당신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보자. 당신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겠지만 상사는 출근길에 아내와 말다툼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윗사람에게 불려가 문책을 당할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당신 탓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무 눈치를 심하게 보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선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즉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마치 풍선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타인의 환호와 감탄이 풍선을 채우고 있을 때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타인의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으로 공허한 감을 시달리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당신을 좋아하고 50%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20%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을 뿐이다. 솔직히 당신도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을 닥달할 필요가 없다.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려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설사 누군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그와 친하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신경을 꺼버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써보라. 친구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하면 그가 기뻐할 테고 그 기쁨이 당신을 흐뭇하게 만들 것이다. 부모님한테는 잔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잔소리가 어쩌면 당신에게 깊은 위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그러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온다는 것을 말이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 소모로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또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있게 된다. 이처럼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11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밍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손실 기억을 연구한 것이다. 에밍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를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으며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떨까? 어쩌면 대부분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라고만 기억할지 모른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다.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 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덜덜 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 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다음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 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 말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봤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단계,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단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단계,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단계,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꺼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세상이 모든 것을 빼앗고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었더라도 나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내 선택권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어떤 자극이 오든 반응을 보일지 말지부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돌려주면 그만이듯 내가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수 하나에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빨리 수습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 즉,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괴로워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휘말리고 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남은 선택권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 더 이상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해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말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극히 드물다. 정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것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삶의 통제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면 상황은 변한 게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지 찾아보게 된다. 그 결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당장 화를 낼지 말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내 통제하에 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할 수도 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내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누구를 허락하고 무엇을 허락하고 싶은가? 지금까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